자,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오건영 신한은행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침 한국 시간으로 전일 미국 CPI 지수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부장님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요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CPI가 예상치보다도 오히려 낮게 나왔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 시장의 반응이 또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네네네. 3% 넘게 급등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한 1% 정도 오르는 걸로 마무리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장기채 금리도 미국을 보니까 2% 넘게 떨어지더니 또 다 갭을 메우면서 더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시장이 이제 이 CPI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낮춰져 가지고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길게 바라보면은 지난 6월달로 기억을 해요. 6월달에 9.1이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7.1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6, 7, 8, 9, 10, 죄송합니다. 11월, 그러니까 6개월에 거의 2%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만에 2%가 내려온 건데, 그럼 사실상 두 달 연속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6개월에 2%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지금 계산하기 좋게 7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2%가 더 내려오면 5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2%가 더 내려오면 3이네요. 1년 뒤에 3이네요. 예, 그렇죠. 그럼 내년 말이면 2%까지 3%까지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가면은 2%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게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좀 볼 수 있는 건 이런 추세선을 그으면서 시장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내려가는 추세선이 더 빨라진다라고 봤던 게 지난 10월 달이었고 이번 11월에 한 번 더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는 나스닥 시장이 막 7%씩 뛰면서 그냥 장중에 튀어 오른 다음에 계속 뜨거웠거든요. 계속 뜨거우면서 주식시장이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종료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어제 보셨던 것처럼 크게 뛰었다가 이제 조금 좀 식어버렸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지금 7.1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2%까지 갈 길이 머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게 내려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시험 성적이 빵점이에요. 네. 그 친구가 10점이 되는 거하고, 그럼 10점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빵점짜리가 10점이 되는 거하고 90점짜리가 100점이 되는 거하고 같은 노력의 크기가 들어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후자가 훨씬 힘들겠죠? 후자가 훨씬 힘들 것 같죠? 실제로 진짜 빵점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10에서 빵으로 되고, 그러니까 100에서 90 내려오는 거하고 10에서 빵이 되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빵점까지 만들기가 참 힘들다는 것처럼.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9에서 7로 내려오는 거하고 4에서 2로 내려오는 거하고 과연 똑같은 2%의 갭이지만 같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만약 한다고 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뱃살은 안 빠진다고, 죽어도 안 빠진다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딴 데 다 빠지는데 뭐 팔이 얇아지고 뭐 그런데 맞으면 뱃살이 진짜 안 빠진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진짜 제대로 다이어트가 되기 위해 뱃살까지 빼려고 한다면 마지막 뱃살 빠질 때는 그 기간이라든지 노력이 들어가는 노력이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거는 조금 더 둔화가 된 거는 당연히 좋은 얘기인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2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2까지 내려오는 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죠. 그러면 4% 언저리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4에서 2로 내려올 때까지의 노력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4에서 2로 내려오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뱃살을 빼는 겁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얘기하는 그럼 뱃살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지난 11월 말에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시장이 되게 환호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를 거기서 한번 더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박수를 쳤는데 저는 그것보다 파월 의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봤어요.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건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즐거운 얘기로 들렸겠죠. 예. 근데 두 번째는 아직까지 기조를 바꾸기에는 성급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뱃살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줘요. 그 뱃살이 뭐냐면
임대료 같은 것들도 내려오는 징후들이 나타나는 건 동의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노동시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으면 수많은 요인들이 다 같이 떨어져야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크게 떨어지는데 얘가 좀 버텨요. 근데 다른 것들이 크게 떨어지니까 9에서 7로 내려오는 속도는 빠를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치죠. 그 상태에서 나머지까지 4에서 2로 빼려면 이 임금 상승률도 같이 빠져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빠지려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도 있죠. 국제유가가 지난 6월달, 5월달에 배럴당 130달러 정도 했어요. 지금 70달러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추세가 이어지려면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70불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내려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은 국제유가가 130에서 70으로 내려오는 속도하고 그럼 60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70에서 10으로 내리는 속도하고 같을까?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건 맞지만 굉장히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영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임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임금이 올라가는 요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임금은 조금 끔찍한 얘기는 사람의 값입니다. 네. 사람 노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존재할 겁니다. 노동에 대한 공급은요. 결국에는 일자리의 공급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어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죠. 잠깐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요번 달에도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사람들 이제 구인 광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짭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이 구인이 1000만 명 정도 구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 대 600만 명이죠.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는 1000만 명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데 기껏 공급할 수 있는 건 600만 명이 되죠.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죠.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가 많으면 물가가 가격이 뛰겠죠. 이게 지금의 임금 상승을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사이드 입장에서도 봅니다. 제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임금 상승 압력이 되게 높아요. 오라는 데는 많은데 다 전부 사람 구한다고 써져 있는데 이거 좀만 더 버티면 한 달 지날 때마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의 낮은 임금으로 1년을 묶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오른 임금으로 1년을 묶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일자리로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일자리의 공급 대비 일자리의 수요가 많다는 건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 압력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지금 600만 명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가 한 1000만 명 됐었던 거죠. 900만 명, 1000만 명. 300만 명이 사라졌대요. 그 사라진 이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첫 번째, 은퇴한 사람이 있다. 두 번째, 팬데믹 때문에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노동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된 거고 이게 임금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임금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나중에 물가가 내려올 때 지금이야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뒤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에는 상당히 많은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 정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그걸 넘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대까지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연준은 언제쯤 방향을 바꾸게 될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의 물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언제쯤 연준이 돌아서게 될까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된 걸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조금은 지금 이제 물가가 조금 내려온 걸로 환호성 지르기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읽어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내려오는 속도를 바라보면서
내려온 다음에 4%에서 2% 사이 과연 우리가 옛날에 봤었던 그 2%라는 목표로 되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요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FOMC에서도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그 얘기가 좀 이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장이 보시기에 스티키한,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그런 영역은 네. 4%를 지나면서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몇 프로부터 그게 나온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결국에는 맨 끝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뱃살을 빼야 되는 사이드까지 가게 되면 그게 더 두드러져 보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다들 안정이 된다고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안정이 안 되면서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임금이 될 것 같고요. 노동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임금 상승률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튼 연준이 타깃으로 하는 게 2%의 물가 상승률인 건 맞지만 꼭 이 일을 고집을 해야 됩니까, 부장님? 네. 맞아요. 예.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2%가 사실은 예전부터 2%가 아니고요.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부터 2% 물가 타겟을 가져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90년대만 들어와도 고성장 시기가 조금씩 지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데 사람이 키가 큰 몸무게도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 2%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이 안정적인 성장을 반영한 거야.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2% 물가 목표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온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물가 목표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떤 때는 3%도 보고 4%도 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럼 그거 2% 세상이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그럼 물가 목표가 4%가 돼버리면 4에서 굳이 2까지 안 잡아내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꿀 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월드컵을 하는데 경기 둘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이게 골대 위치가 좀 잘못됐다. 네. 골대 위치를 좀 바꾸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0대0으로 팽팽한데 이기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골대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건 말이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 10대0으로 이기고 계세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끝나는 시간 3분도 안 남았어요. 이건 누가 봐도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 골대 위치가 좀 이상하니까 좀 바꾸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갖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다들 인플레이션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갖고 다들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골대 바꾼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지? 야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게 뭔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자신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뭐였죠? 오얏나무에서 이거 있잖아요. 신발끈. 예,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제압한 다음에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좀 바뀐 것 같고 물가 목표를 3%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떨까?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언하는 그 매스를 대려고 하는 때가 언제냐가 되게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매스 됐을 때는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난리가 날 수가 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노동시장도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1000만과 600만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내년에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 구인을 하는 이 기업의 어떤 일자리 숫자가 줄거나 아니면 이 교류가 활성화돼 가지고 해외에서 노동자가 미국으로 많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좀 맞춰지면은 이 우려도 조금 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단 근데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1000만 명씩 아직까지 모으려고 하지? 사람들을 아직까지 채용하고 싶어 하지? 서비스업 경기가 아직 안 죽었어요. 제조업은 좀 흔들렸는데 서비스업이 안 흔들렸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이상 기업이라든지 이런 소매업체들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는 것 같아도 장사가 좀 덜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사람이 나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지켜주고 싶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 잡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좀 느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둔화가 좀 더 강해야 이 잡 오프닝 숫자
구인의 1000만 명이라는 구인의 숫자가 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 300만 명이 모자란 이유. 첫 번째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젊어질 수는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갖고서 떠나셨어요. 그런 트라우마를 쉽게 치료할 수는 없겠죠. 네,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케이스에는 코인 투자를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이익이라는 말씀도 이상한데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굳이 식당에서 일을 안 하고 코인을 투자했을 때 식당에서 1년 일할 걸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복귀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자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조금 꺾어줬을 때는 오히려 일자리로의 복귀가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자산 가격은 노동시장과 연관이 되고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되니까 안에 가운데 있는 노동시장을 싹 드러내면 자산시장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산시장이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흔들린 면들도 있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노동의 공급을 늘리고 이게 이제 임금의 안정 이런 쪽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시차는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